먼저 구로 콜센터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이 더 늘어서 지금 확진자가 103명이 됐는데요. 다른 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수도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이 신천지 교도로 파악이 됐는데 아직까지 최초 감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문제는 구로 콜센터 이외에 다른 층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구로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가운데 몇 명이 의심 증상이 있어서 호소를 했는데도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매우 잘못된 거지요. 콜센터의 근무 환경 매우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몸이 아파서 열이 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관리자가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구도 지금 콜센터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13개 콜센터에서 57명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가운데 10명이 신천지 교도였습니다. 대구는 최초 감염원이 신천지 교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구 콜센터는 현재 모두 66개가 있고요. 8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3월 말까지 전면 중단해달라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요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일단 구로 콜센터 감염병 특별 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자칫 슈퍼 전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서울, 경기, 인천과 강원 등 중부권의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회의를 마치면 다시 대구로 향할 예정입니다. 아직 챙겨야 할 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손해보험 콜센터의 직원 207명과 그리고 7층, 8층, 9층의 콜센터 직원 총 553명, 그리고 13층에서 19층까지 오피스텔 거주자 200명을 검사한 결과 관련 확진자는 총 1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았던 2월 28일부터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3월 11일까지 코리아 빌딩을 방문한 시민들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예, 오늘 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일단 집단 감염도 문제지만 이분들 거주지가 워낙 이제 여러 곳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 인천, 경기 이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도 감염됐을 가능성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역에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신도림역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까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감염이 되거나 그런 상황을 의심하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100명 정도의 200명 정도의 환자분이 서울 시내에 계시다고 가정하더라도 확진자가 사실은 5만 명당 1명의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통한 어떤 일반적인 감염에 대해서 충분히 우려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아직은 현실화되기에는 서울 시내의 확진자 수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의 가족들이 있고 또 그 가족들이 근접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분들이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집단 감염이 됐듯이 이분들의 가족들이나 지인 중에 근접 접근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다중이용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분이 있나를 봐서 선제적으로 그쪽을 갖다 검사를 해서 차단해야 될 필요가 일단은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이라든가 확률이 낮은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원장님 여기 오실 때 지하철 타고 오셨다면서요? 네. 낮 시간이기도 하지만 요즘 좀 한산하죠? 네, 요즘은 한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꼭 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포기하게 되면은 수칙대로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하철을 타는 것도 아주 한산한 시간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통해서 감염이 될 확률은 현재의 확진자 수를 고려할 때 서울 시내에서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대중교통 수단은 지금 아주 방역을 철저히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대중교통 수단에서 감염되는 것, 그것은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러나 확진자 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르게 됩니다. 지하철 한 칸은 우리가 사람이 많을 때랑 적을 때랑 타는 수는 대강 다르게 되지만 그냥 우리가 한 그냥 50명에서 100명 내외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울 시내의 확진자 수가 10,000명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럴 리는 절대로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0명이 1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진짜 내 옆에 있는 분이 감염자일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잡아서 오늘 확진자는 200명 내외이지만 암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1,000명의 확진자가 서울 시내에 있다고 그냥 가정해 예. 보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00명이 아직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10,000명을 접촉하면은 한 분의 코로나 확진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 한 칸에 타게 되는 승객의 수를 고려하고 또 그 승객이 나랑 밀접 접촉하는 승객이 2-3명이란 걸 고려하게 되면은 지하철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이 제가 0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커다란 공포로 아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그럴 때 이제 낮 시간은 좀 한산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요즘 뭐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들 이용하는데 여전히 비좁고 밀집된 환경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이동해야 하는 분들 일단 마스크 착용이 필수죠. 네,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마스크를 만져서 혹은 감염된 손으로 상대방의 어느 부위를 갖다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택근무는 어렵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조금 조정하게 되고 근무 시간도 뭐 조금은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꼭 출근을 하거나 필요한 업무가 아니신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는 지하철이라든가 다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조금은 배려심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웅갑 실장 최명기 원장 말씀 들으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이 수도권이 뚫린다는 거 상상하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이제 그 신도림역은 하루 평균 7만 명, 9만 명이 이용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워낙에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자기격리, 그다음에 스스로의 위생뿐만 아니라 저는 뭐 정부와 지자체, 그러니까 행정력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가 단위가 있을 겁니다.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리미리 사전 예방, 대응하는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대구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소위 신천지라는 그 종교 그 특성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확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좀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각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예를 들면 지금 예견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많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식사 시간을 좀 분산해서 좀 떨어져서 밀집도를 좀 낮춘다든가 그것이 당장 어느 특정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각 머무는 공간에서 그걸 실천에 옮겨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하듯이 이달 말까지는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공간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또 서로 경각심을 갖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보면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서로 마주보고 식사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등지고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던데요. 이렇게 조금씩 지혜를 발휘해가면서 최대한 감염 차단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콜센터가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워낙 많은 곳에서 지금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데도 당장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독감, 늑병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평소에도 취약한 근무 환경이다. 몸이 상해도 당일 연차도 안 된다. 평가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도 못한다. 구로 에이스 보험 콜센터 노동자도 오후 4시 이상을 발견했지만 오후 6시까지 근무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다.
회사에서 아침에 9시에 무조건 오늘 120개를 해야 해. 이렇게 거의 의무적으로 이런 실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50개, 70개밖에 못했는데 나 아프다고 지금 가야 돼. 그럼 회사에서 그거를 그래 너 아파? 그럼 가. 이게 정말로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어쩔 수 없이 내 실적 다 포기하고 내가 받는 그 월급을 다 포기하고라도 내가 가고 싶지만 회사에서 안 보내주는 거라서 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김영주 의원. 그래 아파? 그럼 들어가. 네, 그 들어가지 말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시장 때 다산 콜센터가 정무부시장 산하라서 아. 제가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두세 개 말하자면 콜센터 전문 회사들이 이렇게 맡아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분야별로 했고 또 외국인들이 전문 통역하는 그런 예. 부분이 있어서 알고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감정 노동자 그렇죠. 아닙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지금은 그나마도 뭐 콜을 하면 미리 그런 이 말하자면 인신 공격이라든지 성적인 농담하지 예. 못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죠. 말하자면 몇 개 오늘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채우면 사실은 안 되고 또 정규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산 콜센터는 뭐 정규직으로 하면서 좀 달라졌습니다만 다산 콜센터만 해도 민간 콜센터에 비하면 근무 환경이 더 나을 거예요. 나아지죠. 예. 나아지죠.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이제 그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지금 현재 부분은 거의 다 이제 몇 개 콜센터 회사들이 로테이션이고 지금 더군다나 이제 콜센터의 딜레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모든 걸 콜로 하잖아요. 네. 뭐 훨씬 물건 많아졌겠죠. 하나를 뭐 주문하더라도 상담을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콜센터의 업무는 폭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말하자면 저것은 2교대, 3교대 하는데 지금도 머리에 쓰는 헤드셋, 마이크, 컴퓨터가 다 앞 사람이 예. 썼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2교대, 3교대랑은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방에도 문제가 생기고 노래방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집단 감염 공간도 효과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네, 공간도 협소하고 말하자면 한 평에 말하자면 한 10명 가까이가 앉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가 많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긴장도도 높고 예.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심신의 상태에 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행정 분야에서는 쉽게 뭐 영업하지 말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폭주하는 이 물량들을 그러면 금융회사라든지 또 배달회사가 어떻게 이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조금 더 부분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룹핑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은 꼭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고쳐야 될 부분들 좀 많이 드러나서 고쳤으면 하는데 서정욱 변호사. 예, 저도 이게 딱 개선책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집단 감염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두더지 잡기식으로 상황이 발발하면 거기 사후에 대처하는 예. 이런 데 대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 그 PC방이나 요양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데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예. 방지하는 이런 게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이게 콜센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유연 근무나 이렇게 재택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좀 사회적으로 이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이런 이게 선제 대응이 지금 발명 안 했더라도 저는 이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 감정 노동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분들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면역력 하는데 사실 스트레스가 가장 큰 면역력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콜센터인 분들이 호흡기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의 초기 증상이 발병했을 때 그게 본인이 오늘 목을 많이 사용해서 과로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게 호흡기 감염 증세인지를 갖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업무 환경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저 콜센터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정규직이 아니고 고용에 있어서 안정감이 없으시지만 사실은 저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도 또 안정감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의 어떤 비용은 최대한 낮은 비용에 최대한 낮은 효율을 갖다 얻어주겠다고 해서 일을 갖다 따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예상에서 벗어나거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약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콜센터를 갖다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에 뭔가 직원분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자신들과 계약한 사람의 클레임을 갖다 방지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이거는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있어서도 원청이 하청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게 분명해지게 되고 모든 하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야지 결국은 위에서부터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갖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참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여의도에 녹즙을 배달하는 분이 여의도에 또 감염을 시킨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분이 또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투잡을 뛰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결국은 또 본의 아니게 전파자가 되고 김한규 변호사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참. 또 그 기사를 보고 순간적으로 예. 그냥 뭐 거의 뭐 울컥하고 예.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물론 거죠. 그분뿐만 예.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코로나 사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일단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이런 녹즙 배달도 하고 또 콜센터 하고 보니까 하루에 잠을 거의 몇 시간 못 주무세요. 그렇겠죠.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이제 확진자가 되신 건데 이런 어떤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 이런 어떤 전염병이 돌 때 사실 하층부부터 무너지거든요. 사실은 물론 뭐 이걸 계급을 나눈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여유 있고 있는 분들은 자가격리 집에서 있으면서도 경제적 여유를 누리신 분들도 있는데 당장 하루하루 지금 뭐 하루벌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분들. 그래서 정부가 사실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헌법상 긴급 조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 재정 지원을 자꾸 이제 뭐 소득을 저 국민한테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쁜다는 건 아닌데 분명히 취약한 계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우선 지원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 문제거든요. 생존 문제일 때 복지처럼 이렇게 균등하게 전부 다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겠다. 이게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확진됐다는 소식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아직 그 확진자가 다른 곳에 감염시켰다라는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배달을 했던 그곳에서는 지금 이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도 이제 비상이 걸렸을 텐데 콜센터 지금 대구 쪽도 비상입니다. 대구에서도 콜센터 위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구 관련 내용 권영진 시장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컨택센터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는 13개 센터 5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기발표된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콜센터 확진자 중 10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센터들은 환자 발생 후 14일간 폐쇄하고 기간이 끝난 일부 사업장은 운영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현재 19개 센터는 폐쇄 및 방역, 자가격리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47개 센터는 자체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 원장님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초 감염자가 밝혀졌으니까 이제 좀 더 차단하기가 좋은 조건인데 구로는 그렇지를 못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증상 지속 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최초 감염자로 의심되었던 분은 이미 증상이 소멸되어서 검사에서 확진자로 안 나오게 되는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수의 분이 있다가 보면 이게 결국 연골고리를 갖다 찾아야 되는 건데 다수의 분이 발병하다가 보면은 의심은 가지나 어떤 분이 그 확진자가 어디에서 확진을 됐는지 하다가 보면 고리를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센터의 경우 다른 층에서 감염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 뭐 엘리베이터를 갖다 감염 경로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은 공통적인 휴게 공간이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콜센터에 일하던 사람들이 평소부터 아는 동료여서 그 동료들이 동일한 어떤 집단 생활을 하거나 동일한 곳에 방문했다가 동시에 옮겨오게 되는 경우에 점점 더 누가 과연 처음에 감염을 갖다 시작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거는 점점 아무리 역학조사를 해도 쉽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중에 초반에 걸렸다가 스스로 나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지금 보니까 경상북도 경산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43살의 여자분이신데 확진 판정받고 자가격리 중에 완치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관련된 녹취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환자라 하더라도 중등도에 따라서 위중하거나 중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격리 전담병원 또는 국가입원 격리병상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근거로 경증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치료 없이도 완치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경산에서의 완치 사례와 같이 이런 것은 경증에서 다른 고연령이 아니면서 동시에 기저질환이 없을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도 의학적인 큰 도움 없이도 완치되는 것 자체가 이미 알려져 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지금 생기고 있는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경우는 참 희망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러나 저거는 맞습니다. 어떤 당연한 게 우리가 보통 폐렴을 나눌 때 세균성 폐렴이랑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균성 폐렴은 우리가 입원을 해서 2주 내지 3주 정도 정맥주사로 항생제를 맞지 않으면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폐렴은 대체적으로 대중요법으로 낫게 되거든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뭔가 하게 되면 결국은 커다란 범주에서 바이러스 폐렴의 일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주나 3주 있다 지나치게 되고요. 그런 점은 우리한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그중에 일부가 폐렴에 걸리고 폐렴에 걸리게 되면은 일부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고 폐렴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사실은 폐렴을 갖다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뭐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인데도 일주일 만에 또 4명 완치자가 나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그 버텨낼 만한 힘이 있으면 경증 같은 경우에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 또 바로 이 과학적 사실이 어떤 분한테는 격리를 갖다 본인이 벗어나게 되는 자신의 자기 합리화의 또 근거가 됩니다. 내가 서로 이렇게 해서 타인한테 감염을 갖다 하더라도 나는 건강한 사람 위주로 만나게 되는 거고 마스크 쓰면 감염되지 않고 서로 내가 감염시키더라도 그 사람이 꼭 사망에 이르는 건 아니야라는 또 합리적인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악용하게 생각해서는 또 절대로 안 됩니다. 확진자 못지않게 완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벌써 333명의 완치자가 나왔는데요. 완치자는 계속 늘고 확진자는 줄어들고 하루속히 이렇게 됐으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WHO가 결국 팬데믹 세계 유행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에 늑장 대응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결국은 팬데믹 선언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And we're deeply 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To keep new cases from entering our shores, we will be suspending all travel from Europ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30 days. At the same time, we are monitoring the situ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And as their situation improves, we will reevaluate the restrictions and warnings. 정업 시대 사실상 팬데믹 단계였는데 WHO가 이제 선언한 거죠.
그렇죠. 그 WHO는 여러 논란이 있었죠. 중국의 눈치를 보는 네. 것이냐. 그 여러 가지 표현도 그렇고 왜 적극적인 대응을 하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지난 12월 8일이죠. 그러니까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이것이 굉장히 예견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석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전 세계 110개국, 그것도 한 12만 명이 감염됐고 한 4천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 감염병이라는 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선제적인 경각심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에서 10월 말부터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상한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슬슬 흘러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더 기민하게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알렸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고 후속적으로 WHO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은 각국의 경각심을 좀 더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뒤늦은 아쉬움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전 세계가 상당히 위험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각 국가별로 거의 고립된 형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30개 유럽국의 입국을 좀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WHO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심도 있고 밀도있게 볼 상황까지 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원장님, 팬데믹과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팬데믹을 선언한 걸 좀 늦춘 이유도 아마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조금 막아보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그 의학에 있어서는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정의와 어떤 크라이테리아의 기준이 없게 되면은 이제 그 혼란스러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약자인가 하면은 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팬입니다. 전 세계적인 뭐 그다음에 데믹은 이제 에피데믹스의 약자입니다. 에피데믹은 이제 역학이라 그래서 어느 한 곳, 어느 한 지방, 어느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이제 에피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국의 에피데믹을 합쳐서 전 세계적인 에피데믹이 오니까 팬데믹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팬데믹의 정의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이게 정의야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결정적인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전염성이 강해야 됩니다.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다음은 사람이 감염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동물들끼리 감염이 많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건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카 바이러스는 남미에서 갑자기 뜨고 그런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사스 바이러스가 동시에 뜬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두 개의 별개의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전염병이 두 개의 대륙에서 동시에 떠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중국에서 아무리 심하다 그래도 그거를 판아시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판동아시아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팬데믹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게 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유럽 전체에 퍼졌을 때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많이 번졌을 때는 정의상 WHO는 팬데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탈리아에 번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WHO는 팬데믹이라고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제는 이탈리아에 번지는 걸 떠나서 이게 이탈리아 한 국가가 아니라 전체 유럽 대륙에 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혹시 팬데믹을 선언하면 느끼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느끼는 게 달라지는 부분보다는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입국 금지가 미치는 게 사실은 WHO가 팬데믹이라고 하냐 안 하냐보다는 우리의 심리에는 영향을 더 많이 주고요. 오늘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검색해봤지만 우리 유명 영화 배우가 톰 행크스. 톰 행크스 같은 유명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감염이 됐다 안 됐다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사실은 WHO의 어떤 얘기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만 만약에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겠지만 상당히 고령의 80대나 90대의 미국의 유명 배우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WHO의 조처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건 사실인데 오늘 하필 WHO가 얘기 나온 거랑 미국의 선제적인 대응과 톰 행크스의 뉴스랑 그런 게 겹쳐지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지표가 낮게 나온 거지 단지 WHO의 팬데믹이라는 말 자체가 일으킨 효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저번에 방송에서도 좀 빨리 해야 된다. 상당히 만시지탄이라고 보는 게 지금 이게 남극 대륙 빼고는 다 발발했어요.
원래는 이게 2개 대륙마도 팬데믹인데 남극 빼고는 이게 전 지구가 다 이게 됐기 때문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WHO가 팬데믹을 선언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입국 제한이나 조치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대응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123개 나라가요, 우리나라 입국 제한하거나 강화하고 있거든요. 123개 나라가. 근데 문제는 팬데믹이 선언되면 이걸 이게 명분으로 더 이게 입국 제한이나 이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게 외교 있잖아요. 특히 미국이라든지 중요한 나라가 이게 한국 입국 제한하면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이런 이게 외교적 역량을 좀 모아갈 때다 이래 봅니다. 예. 그렇죠. 김영준, 역학적인 대응과 또 외교적인 대응, 팬데믹 전과 후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 서정욱 변호사하고 정반대 패러다임에서 네. 보는데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면 모두 다 맞고 살 것이냐. 모든 국가의 세퍼레이티드, 블록화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어떤 저항과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열어놓으면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오히려 전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보다 더 심한 상태가 전 세계의 전 대륙에 퍼진다고.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보면 한국을 막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 될 수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왜 안 막았냐고 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막으면 이 전체적으로 세계 교통이라는 건 다 끊어지는 것이고,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소위 말하자면 제3의 물결을 이어넘는 물결이 관광의 물결이고 교육의 물결입니다. 이제 그런 물결이 없애고 전 세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이러한 팬데믹은 더 자주, 더 많이 출발할 것 같고요. 하버드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마크 립시치 교수는 전 세계의 40%, 70% 가까운 예. 사람이 말하자면 이런 독감 같은 정세에 자주 휩싸이게 될 거라고 보면 어떤 견지에서 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의견도 들어볼까요? 지금 근데 저는 뭐 두 분의 의견에서 한 중간 정도 지점인데요. 예. 근데 한 가지 딱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다행히도 사실은 확진자 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0명씩 느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숫자가 조금씩 주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초반에는 또 많은 국민들이 왜 중국을 봉쇄 안 했느냐 이거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 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그리고 유명 또 우리나라에 국내에 뛰고 있는 스포츠 외국 선수들도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번 달이든 아니면 다행히도 다음 달,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하루 확진자 수가 이제 한 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아니면 5명, 2명 이렇게. 그러면 거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정화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과연 계속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계속 중국에 대해서 다 와. 와도 상관없다. 외국에 대해서 와도 상관없다. 이런 어떤 포지션을 계속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갈림길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 즈음에서 또다시 국민들 간에는 굉장히 여론전이 벌어질 거고 그 점도 미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또 뭐 허둥지둥 하면 또 우리나라가 청정 지역이었다가 또 다시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정부가 미리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블록을 칠 거냐, 블록 치는 게 의미가 없는 거냐. 정은갑 실장은 어느 쪽이세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진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 미국 주변 다른 국가에서 엄청난 확산하는 속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고립 형태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뭐 건강 의료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서서히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2주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은 그 역대 예를 들면 전쟁, 그다음에 금융 위기 그리고 자연재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넓고 깊게 갈 것이다라는 예. 진단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개를 한 바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발상에 좀 전환을 해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건 뭐 정치권도 그렇고 예를 들면 행정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넓은 시각에서 장기적으로다가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충격파가 클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질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박사님이 잘 설명했듯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자유무역 체계라든가 어떤 공급 체인 이 자체가 좀 굉장히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또 다른 위험이 있다. 저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그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환자 수가 많고 발원된 곳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새로운 곳으로 번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게 팬데믹이 됐다는 거는 전염병의 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주 무대가 우리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의미가 사실은 큽니다. 예. 네. 전염병은 옛날에 패스트도 그랬고 모든 병이 그랬고 우리도 역사 시간에 배우면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에피데믹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처음에 커다란 에피데믹스가 있고 그게 한국, 일본으로 오면서 이동해 왔고 그게 이제 미국이랑 유럽으로 이동해 가고 거기에서 이동이 끝나면은 이 전염병은 우리랑 관계가 없는 거고 예. 거기에서 다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대륙 간의 이동이 시작되면은 이 전염병은 상당한 우리한테 이제 고통을 주고 장기화되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팬데믹을 선언하긴 했지만 WHO 사무총장이 얘기한 대로 역사상 최초로 통제 가능한 팬데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